제가 못 드리겠는데 그분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멤버십이 되기가 힘들 때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더라 이 얘기예요. 근데 멤버십의 약화가 되니까 멤버십 교회 들어오기가 쉬워지니까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지 않더라. 통계적으로 그분이 이렇게 쭉 해서 얘기한 거를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에 야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참 강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멤버십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멤버십을 너무 이렇게 남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모양새가 있는데, 일단은 개혁교회는 아직까지 멤버십 얻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1년을 꼬박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캐티키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크를 다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부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분이 당회에 편지를 써야 됩니다. 레터를 써서 내가 이 공부를 다 마쳤고, 그래서 내가 캐티키즘 심사를 받기를 원해서 멤버십을 요청하는 심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당회에서 이제 이분을 이제 가르쳤던 분을 불러다가 이분이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래서 그분이 이거 괜찮습니다. 이분 내가 추천할 만합니다 하면 우리가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이제 불러오죠. 오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멤버십에 대한 이제 캐티키즘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됩니다. 묻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 당회에 다시 의논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나 교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 같으면 우리는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고요. 그리고 이분을 정식으로 우리 멤버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이후에 멤버십이 될 경우에 이분은 반드시 교회에, 여러분 요번에 헌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사실은 그 교회가 이제 재정을 이제 준비를 할 때 매년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다 이제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에 얼마의 재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성도님들이 그럼 내년에 우리는 재정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안에서 교회는 사실 예산을 정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무에 대한 부분, 그 헌신의 의무, 그리고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해야 되고, 그걸 이제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고,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분들은 예. 목사님이신가요? 아니면 장로님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교사가 있는지? 아니, 그건 이제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저는 우리 현지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척하는 교회가 사실 당회가 없잖아요. 당회가 없으니까 우리 이 교회가, 이 교회 당회가 이거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교육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심사를 할 때는 여기로 넘어와서 심사를 받아야 돼요. 작년에 한 명을 여기서 교육을 쭉 잘 시켜서, 제가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을 여기 당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당회에서 받아줘서 이 사람이 멤버십을 얻고 이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교회가 반드시 이제 그 사람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장로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이제 교회가 합당한 분을 이제 위탁합니다. 그럼 장로나 집사가 교육하는 경우도 있네요? 예, 있죠. 장로님들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합니다. 허승길 박사님 그 얘기 들으면 예. 가르침 사역은 목사만 하는 것이고 호주교회에서는 예. 그렇게 예. 예. 그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요. 꼭 그렇지 않다라기보다는 그 말씀이 맞죠. 원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상황이 이제 사실은 모든 목사들이 다 일일이 케이스마다 다 따라다니기는 사실은 너무 어려운 게 현실적인 문제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장로님들이 함께 같이 짐을 진다는 의미에서 장로님들이 들어서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에 관계돼서는 목사가 가르칩니다. 예,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어른들은 이제 교제 시간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주일학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주일학교죠.
근데 우리는 그 캐티키즘 클래스라고 하는데 어떤 교리반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 모아놓고 목사님이 직접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교사가 없느냐? 교사가 있죠. 근데 교사들은 가르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조직을 운영하고 그리고 다른 이부 순서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죠. 이제 뭐 신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캐티키즘 쭉 있고 뒤에 이제 예식서부터 뭐 해서 쭉 다 있고 예, 그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 개인적인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그런 걸 이제 하시기도 하는데 일단은 저도 목사님하고 동의한 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나 이걸 우리가 다루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질문을 하죠. 하고 이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주제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그 전에 가기 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집을 제가 신방을 갑니다 하면 그분들이 이제 소스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집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질병에 대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소스를 주세요. 미리 주시면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해주고 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질문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지. 성도의 상태나 예, 점검하는 면에 있어서 특별한 건 일단 저는 그래, 일단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상신 숭배라는 게 걸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조상신 숭배에 굉장히 뿌리기가 깊습니다. 그래서, 조상신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분들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될 대목이라서, 제가 이제 우리 백인 컨그리게이션을 신방을 할 때는 특별히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전혀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제 흑인들 컨그리게이션을 신방을 할 때는 개척을 하면서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조상신에 대한 이야기를 걷고, 그리고 당신이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느냐를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흑인과 백인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백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약 문제도 있습니다. 마약 문제가 있고요. 또 호모섹슈얼 문제도 있고요. 사실은 정말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가정 내 구타 문제도 있습니다. 구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지만, 예, 백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 알코올 중독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집에 간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그럼 제가 또 반드시 묻고, 목사님, 내가 요번 며칠 날 그분한테 신방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분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달라 얘기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만나서 내가 목사님께 들었습니다라고 직접 얘기하기도 하고, 아닌 경우는 넌저시 이제 둘러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권징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권징을 시행을 할 때는 이제 성경 말씀대로 이제 시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드러났을 때, 알게 됐을 때 반드시 교회로 이제 연락이 들어오죠. 연락이 오게 되면 이제 목사님이 먼저, 장년 담당 목사님 가서 이제 권면을 하고요. 그 권면을 듣지 않은 경우에는 장로님들, 담당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두 번째 권면을 하고요. 또 이제 그때 듣지 않게 될 때는 교회 당회에서 공적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아시지만 이게 낫게 하기 위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주안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도를 보호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혼전 관계가 남아공은 좀 심하거든요. 그 이유가 전통적으로 남아공은 자녀를 생산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애를 못 낳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은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고 받아주지만 남아공은 그렇게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아기를 놓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그 확정론, 아기를 낳아봐야 알죠. 그런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혼전 관계가 허락이 된 거예요. 전통적으로 흑인 사회 속엔 그랬어요. 아프리카 대륙은 그렇습니다. 예. 결혼 전에 예. 한 사람 예. 그게 허용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화가 이제 전반적인 흐름의 문화이고 백인들은 이제 그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도 자기들 스스로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런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전 관계가 자연히 많이 졌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경우에도 혼전 관계로 인해서 예, 징계를 받았어요. 자매가 수찬 정지를 받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다 이제 회개하고 이제 받아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자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징계는 우리도 있고, 이제 그게 한국 사회처럼 그렇게 충격적으로 와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한국 사회는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하시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 그 개혁교회 안에서는, 징계는 그렇게 민감한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예. 또 그게 뭐, 고리표처럼 달아붙어 다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그 전통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통이 오래 쌓이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아구가 맞듯이 구조가 쫙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인교회 제가 아는 한인교회에서는 한 번은 이제 장로님 한 번을 징계를 하려 하다가 그 장로님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나가서 교회 엄한 소리를 하고 다니시고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이 그냥 골머리를 그냥 앓고 계시는 경우들도 보게 되고, 그걸 보면서, 야, 징계는 정말 힘들구나, 한국은. 예,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징계는 또 필요하고요. 또 제가 아는 한국교회, 제가 지금 있는 그 가덕교회에서 아름다운 징계, 그 권징에 대한 예가 있었어요. 거기도 내가 혼전관계 문제 때문에 그 안수 집사의 자녀인데 그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딸이 결혼했는데 아기를 일찍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저게 어떻게 애가 저렇게 빨리 나와? 막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마을에서 막 소문이 도니까 이제 당회에서 그걸 알았고, 근데 당회에서 알자마자 그 안수 집사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와서 자기를 징계해달라고. 자기를 징계해달라고. 나를 징계해주지 못하면 교회가 영원히 징계 못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다음 주일 당일을 해서는 징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앞에서 이제 징계 이제 쭉 이제 만들었어요. 그 판결문을 만들어서 읽으면서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나중에 그날 징계 끝나고 그 안수 집사님이 점심 성도들한테 한턱 쓰고 뭐 이러면서 징계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이제 오히려 이제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덕교회는 시골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한 40-50명 모이시고 막 이런 데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애를 보면서, 아이고, 니 고생 많았지? 니 힘들지? 이러고 기도할게? 막 이러고 가니까, 거 서서 신혼부부들도 막 서로 울고, 막 그런 진짜 아름다운 그런 징계를 했던, 예, 그런 모습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성례 시행을 할 때는 일단은 나중에 일단 우리 예식서 그대로 하고요. 하는 걸 하고 일단 어떤 모양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반드시 장로님들이 신방을 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당회에서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그 성례 시행하는 그 주일 아침에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때 이제 성례를 받는 리스트를 쭉 우리 당에서는 다 이제 작성을 하고요. 그러는데 이제 성찬을 할 때는 이제 부릅니다. 부른다는 의미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른다는 건 아니고요. 그 교회가 이렇게 앞에, 강제상 앞에 테이블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와 잔을 이렇게 쭉 갖다 놓고, 빵도 이제 쭉 가운데 갖다 놓습니다. 놓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회자가 이제 성찬을 받으실 분들 오십시오 하면 이게 다 못 앉거든요. 못 앉으니까 보통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교구식으로 나와요. 순번대로 이렇게 쭉쭉 나오시면, 이렇게 쭉 앉으시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떡을 떼시고, 그렇게 하면 떡을 떼시고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잔을 가지고,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하시듯이 그렇게 나눠주면은,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는 잔을 전통적으로 큰 잔을 썼어요. 이렇게 큰 잔을 써서 마시고, 닦고, 옆에 주면 또 마시고, 닦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포도 주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 뻑뻑뻑 마시기도 하고, 농담삼아 이렇게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큰 잔을 하나 두고요. 그리고 옆에 조그마한 잔을 두는데, 하나는 모양을 다르게 두 종류의 잔을 둬요. 하나는 주스, 하나는 술, 요렇게. 그렇게 담아 놓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큰 잔을 마시고 싶으신 분들은 큰 잔을 하시게 하고, 작은 잔을 또 주스를 원하시는 분은 주스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다시 또 부르시고, 그래서 성례를 아주 길게 하게 되죠. 성찬을 길게 하게 되는 거죠. 한 번만에 못 끝나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는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성찬의 횟수는 어떻게? 성찬의 횟수죠. 그래 말이죠. 이 문제가 이제 교회마다 사실은 사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딱 이렇게 정해져 권하는 건 있는데, 교회가 이제 정해져서 하는데, 저희들 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자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좀 그런 점은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슷한데요. 근데 권하지만 강제성은 없고요. 그리고 교재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성경이나 아니면은, 우리 캐티키즘 있잖아요. 교리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교리를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 집은. 우리 애들도 어차피 입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계속 교리를 가지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점검하는 것은 이제 청년 담당 사역자가 늘 이제 신방을 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한국보다 느슨해요. 오히려 한국이 더 잘하세요. 그런 거는. 제가 보면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많이 맡겨주세요. 신뢰하고, 그래,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은 교회에서는 그거 말고는 딴 건 안 씁니다. 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교회, 마치 총회 교육위원회처럼 그런 게 있거든요. 있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캐티키즘을 아주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맞게끔 그렇게 만든 교재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자체는 하이델베르그에서 왔어요. 다. 그래서 그게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 딱딱한 그거 그대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진 않고요. 주일학교 애들 쓰는 교재를, 우리 애들 쓰는 교재를 보면은 학년별로 1, 2학년용이 있고,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딱 그레이드별로 이렇게 좀 다르게 조금씩, 또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또 조금 다르게 그런 식으로 약간씩 이렇게 쉽게 풀어놓은 그런 교재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른들은 다 캐티키즘 원본 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 해설서를 가지고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원본을 가지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이제 그 답을 통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하니까, 이해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쓴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은 제가 해설서도 물론 있긴 하겠죠. 제가 아는 한은 일단은 아이들이 유치원 고 나이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모여서 이제 교리반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목사님. 일단 못 봤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아이들도 이제 그 이해력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이제 파일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캐티키즘을 교리반을 그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그런 자료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해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예, 제가 그 이전의 단계는 제가 두 가지 같이 다 있습니다. 공교육 가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일 아침 가서 우리 목사님들 가서, 저는 안 가지만 우리 목사님들 가서 이제 채플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 수업이 있거든요. 그 성경도 가르치시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목사님. 그 한 지역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함께 같이 모여서 사역을 같이 의논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교회 형편이나 사정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마음들은 같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 같거든요, 사실은 의미가. 같다 보면 굳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뭐 마태복음을 가자, 누가복음을 가자 안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서로 간에 그거는 이제 의미적으로 이렇게 통해지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목사님. 그래서 일단은 그런 구체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 포체스룸 대학이 저희 교단 신학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스텔렌보시 같은 경우는 GK라고, NGK라고, 그 네덜란드 흐르포미르 리포, 하여튼 뭐 그 NGK 깨르크고, 그 NGK가 스텔렌보시고요. 그리고 일반 그 프레토리아도 블람폰테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단 신학교가 포체스룸입니다. 그래서 포체스룸에서 사실은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개혁교회 목사의 학위는 그 학사 학위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하고는 다르죠. 예. 신학 4년, 3년이죠 원래는. 3년입니다. 3년 공부하면은 사실은 포체스룸에서 3년 공부하면은 목사 이제 시험을 칠 자격을 줍니다. 예. 근데 신학생들이 정말 적습니다, 목사님. 예. 포체스룸 가보시면 신학과에 특별히 딱 가보시면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반에 한 5, 6명밖에 없습니다. 신학, 그러니까 목회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남아공에는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적습니다. 예, 한국 분들이 제가 알기로 포체에도 3명인가 4명인가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 그 아주 좋은 소스는요, 남아공은 그 포스트 그레이드 과정이라고 해서 대학원 이상 과정 있잖아요. 3년에 100만 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년에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거기는 이제 미국식이 아니고 유럽식 도제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과 직접 부딪혀서 북 리포트 계속 북 리뷰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논문 써서 이제 졸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여튼 그 정도, 예. 그래서 남아공은 또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포스트 그레이드 과정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한 사람당 지원을 해주는 게 많아요.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학자들을 키운다는 그런 이제 발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후원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공부하시기는 너무 좋습니다. 예. 그 학부 과정은 어떻습니까? 학부, 신학부, BA 과정 말씀인 거죠? 예. 그 BA 과정 같은 경우는 수업 참관해야 되고요.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교수님들이 다 현장에서 목회를 10년 이상 하셨던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현장을 너무 잘 아세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말 현장 지도를 잘 해주십니다. 설교 실습 같은 거를 할 때도 뭐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공부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설교 실습할 때도 이제 여기에 교수님들이 이제 이제 그 전공하신 분들이 다 앉아가지고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이제 해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MDV가 없고요. 그 신학 석사 THM이죠. THM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디비니티 과정은 없습니다. 없고 바로 이제 신학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예.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너스 과정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1년짜리 과정인데
그거는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대학에서 했던 모든 공부를 한 번 다 리마인드하는 과정이 어너스라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남아공에만 있는, 제가 알기로는 남아공에 있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너스를 마치면 바로 대학원으로 포스트 그레이드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슬렘에 관계된 문제는 그 간디가 남아공에서 변호사 일을 하신 거는 아시죠? 예, 그렇다시피 그 간디 때부터 이미 좀 뭡니까 그 힌두교라든지 아니면은 일을 위해서 모슬렘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9.11 이후에 모슬렘들이 한번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퍼센테이지가. 그 이유는 흑인들이 보기에는 모슬렘은 형제를 위해서 죽는다. 의리 있다.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멋있다. 뭐 단순하게. 그래서 사실은 그 남아공 사람들이 모슬렘으로 많이 이렇게 개종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또 쑥 내려갔어요. 예, 내려가서 지금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남아공은 1차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슬렘들이 곳곳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러나 모슬렘들이 지금은 그 아주 그 소수입니다. 현재까지는 소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예. 거기에 남아공에 있는 모슬렘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교회들은 모슬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모슬렘을 이제 그 개종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일에 많이 앞장서고 계십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마음은 그렇거든요. 목사님, 제가 여기에 사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세우셔서 얼떨결에 사실 이렇게 서게 됐는데, 제가 사실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런 위치에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남아공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그 조그만 다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혹시 남아공에 와서 우리 개혁교회를 보고 싶으시고 또 만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공항에 나가서 모셔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회들하고 제가 다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궁금하신 거, 더 알고 싶으신 거는 직접 물어보시면 더 명확하게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반대입니다. 정반대고, 남아공의 날씨를 하나로 말씀 못 드려요. 왜냐니까 나라가 한국의 12배 크거든요. 그래서 케이프타운 같은 곳에는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 기후 날씨입니다. 눈도 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북쪽에는요, 눈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거기는 여름에는 40도 이상 엄청 덥습니다. 예. 그리고 여긴 또 사막도 가깝거든요. 사막성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더반 쪽에 가면은 완전 정글 밀림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아공 안에도 벨파스트라고 하는 이렇게 동쪽에 국경, 모잠비크 국경에 가까운데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신학교는 남아공 안에 있는 학생들을 신학생으로 받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전 대륙에 있는 학생들을 받아요. 그리고 개혁신앙을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아프리카로 파송하는 그런 신학교도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벨트별로 사실은 움직임이 있거든요. 아프리카 전체를 이제 아프리카 들어와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사하라 벨트라고 해서 사하라 남쪽으로 나라가 이제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하라 벨트에도 상당히 중요한 거점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코트디부아르라고 아비장 한인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통합적 목사님인데 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비장 한인교회가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100명도 안 되는 정도인데 교회를 벌써 한 200개 이상 개척하고요. 한 교단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게 6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이거는 굉장히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의문을 딱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그 한인교회 성도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백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났었는데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전쟁 때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전쟁이 났었거든요. 6년 전에. 10년 전인가. 하여튼 전쟁이 났었어요. 전쟁이 났을 때 목사님은 교회를 지켰어요. 근데 장로님 두 분이 교회에 남아서 같이 지켰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장로님들이 재산 있어봐도 소용이 없더라. 한순간에 없어지더라. 이제 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 씁시다. 이렇게 앞장서 나오시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전쟁터에서. 전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이거 하십시다 이러면 목사님 하겠습니다 이러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장 한인교회가 그게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인교회 가운데 지금 아비장 한인교회 그 두바이에 있는 그죠? 두바이 한인교회죠. 그리고 홍콩에 있는 엘림 한인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주목받는 한인교회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있어요. 사하라벨트 지역의 그 아비장 한인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여기 남부 쪽에는 우리 사실 사우스 아프리카 중심으로 이제 개혁교회가 이 일을 이제 사실은 쭉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모잠빅이나 이웃의 나라들도 사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결되어져서 계속 콩고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콩고 미니스트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 그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그 사역 부름에 따라서 각자 지역 속에 있지만 그게 하나의 네트워크 속에서 함께 같이 이렇게 뭘 갖고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진짜 이게 힘든 건데 그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구조에 대한 문제. 예. 직분에 관한 거지. 예, 어쨌든 그 교회 구조에 대한 문제가, 이건 정말 힘든 문제지만 구조를 우리가 갖춰두면, 그 다음 세대는 더 쉽게 가지 않겠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정말 힘드시겠지만, 교회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말 보편타당한 그 성경을 그 기반으로 하는, 기초로 하는 그런 걸 잘 세워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목사님. 예.